그러니까 존경해 마지 않는 라비자 이바노브나, 내가 마지막으로, 정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중이는 말을 이었다. 만일 너희 집에서 또 한 번만이라도 너희 그 품이 있는 집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그러면 내가 나서서 죽은 재료를 먹일 테다. 여기서 죽은 재료는 그것으로 다시 말하면 39번 채찍으로 200번을 때리는 군대의 형벌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곤장이라든가 이런 거와 유사한 일이겠죠. 그것도 고상한 말로 해서 그러겠다는 말이야. 그리고 알아들었어? 그래, 문학가니 작가니 하는 작자가 너희 그 품이 있는 집에서 뜯어진 소매값으로 오르브를 받았나? 글쟁이라는 것들이 다 그렇지 뭐. 그는 경멸하는 눈초리로 라스콜니코프를 보았다. 엊그제 선술집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지. 어떤 놈이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돈을 내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러고는 내 당신들을 소재로 풍자문을 쓰겠소 라고 했다는군. 지난주에는 또 다른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존경하옵는 오동문관 가정의 부인과 딸을 상스러운 말로 모욕했다 하더군. 최근에 한 식품 가게에서는 어떤 사람을 밀쳐 내쫓았다고 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다 문인이니 작가니 대학생이니 하는 진리의 선포자들이야. 퇴! 넌 가봐. 내 조금 있다가 가볼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알아들었어? 루이자 이바노브나는 서두르듯이 애교를 부리며 사방으로 무릎을 굽혀 절하면서 문까지 뒷걸음질을 치며 갔다. 그러다가 그녀는 머리카락을 뒤로 활짝 젖히고 멋지고 빽빽한 금발 구레나루를 기른 의젓한 장교와 문가에서 엉덩이를 부딪히고야 말았다. 그가 바로 경찰서장인 니꼬짐 포미치였다. 루이자 이바노브나는 서둘러서 거의 땅바닥에 닿을 듯이 절을 하고는 종종 걸음으로 날아가듯이 경찰서에서 나가버렸다. 또 한차례 굉음, 청천벽력, 회오리, 태풍이 불었구먼. 니꼬짐 포미치는 다가만투로 일리아 페트로비치에게 말을 걸었다. 누군가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또 열이 났군 그래. 저기 계단 아래서도 들리던데. 아니 뭐? 일리아 페트로비치는 점잖고 태연스레 말했다. 나는 그냥 뭐가 아니라 아니 라고 발음까지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류들을 들고 다른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 그는 여전히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발이 나오는 쪽의 어깨를 앞으로 그림같이 멋지게 내뻗으면서 폼을 쟀다. 자, 좀 보세요. 작가나리. 아니 학생이랬던가? 그러니까 대학생이었다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지도 않고 차용증서를 남발하고는 아파트도 비워주지 않았으니 끊임없이 탄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기들이 있는 데서 담배를 좀 피웠다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을 좀 보세요. 정말 기막히게 멋진 차림 아닙니까? 가난은 죄가 아닐세.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인가? 성질이 화약, 뽀호르 같기로 유명한 자네가 모욕을 참지 못한 거겠지. 하지만 당신도 이 사람의 화를 돋워놓고는 스스로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한 게 틀림없겠죠? 니코침 포미치는 말을 이으면서 인자한 눈빛으로 라스콜니코프 쪽을 보았다. 공연스레 그러셨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화약이에요. 화약. 성이 나면 폭발을 해서 다 타버리죠. 그러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모든 게 사라지고 말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남는 것은 비단길 같은 마음씨 뿐입니다. 연대에서는 이 사람을 화약 중이라고 불렀답니다.
무슨 연대 얘기까지 하고 그러십니까? 일리아 페트로비치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여전히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를 그렇게 지켜 세워준 것에 대단히 만족스러운 모양이었다. 라스콜니코프는 갑자기 그들 모두에게 뭔가 유쾌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는 상당히 허물없는 태도로 갑자기 니코진 포미치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제 입장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제가 무언가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도 있습니다. 전 가난하고 병든 학생입니다. 가난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대학생이지요. 그는 정말로 이렇게 말했다. 의기소침해졌다고. 전 휴학한 대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혼자 힘으로 삶을 꾸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곧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골에는 제 어머니와 누이가 있습니다. 제게 돈을 보내올 거예요. 그럼 지불하겠습니다. 저의 집주인은 착한 여자입니다만 제가 과외 자리를 잃고 넉 달째나 아파트 방세를 물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제게 음식도 가져다 주지 않는군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차용 증서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분이 제게 이 차용 증서에 따라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이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요. 또다시 사무관이 지적하려고 했다. 압니다. 당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라스콜니코프는 말을 가로챘다. 그는 사무관에게는 눈도 돌리지 않고 여전히 니코진 포미치만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또 온갖 노력을 다해 일리아 페트로비치를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일리아 페트로비치는 고집스럽게 서두에 몰두한 채 바쁘다는 듯이 그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의 노력을 묵살했다. 제발 제 쪽에서도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전 그분의 집에서 약 3년간 살았지요. 시골에서 올라온 후 거의 대부분 거기서 살았죠. 그리고 전에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 고백 못할 이유도 없겠지요. 저는 처음부터 그분의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건 물론 말로만 한 완전히 자유로운 약속이었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기까지 했어요. 사랑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한마디로 젊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주인은 그때 제가 돈을 그냥 많이 빌려 주었고 저도 일부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거지요.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어요. 게다가 들어줄 시간도 없고 일리아 페트로비치는 승리감을 느끼며 거칠게 말을 끊으려고 했지만 라스콜니코프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갑자기 말하기 힘들어졌는데도 열심히 말을 계속 이었다. 하지만 제발 조금이라도 제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쓸데없는 지시겠지만요. 당신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1년 전에 그 아가씨가 티푸스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 예전처럼 세입자로 남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주인이 지금의 집으로 이사 오게 되자 어느 날 제게 말하더군요. 제게 친절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나를 완전히 믿고 있으니 그걸로 됐다고요. 하지만 내가 진 빚 150루블에 대한 차용증서를 써줄 수는 없겠느냐고 하더군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차용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결단코 자기는 이건 그분 자신의 말입니다. 제가 돈을 갚을 때까지 그 증서를 절대로 이용해 먹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과외도 떨어져 나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독촉장을 낸 겁니다. 이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감동적이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선생,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요. 일리아 페트로비치는 거칠게 말을 끊었다. 당신은 반드시 답변서를 써야 돼요. 또 당신이 사랑에 빠졌다든지 하는 그 감상적인 대목은 전혀 우리가 알 바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인가? 말이 너무 심하군. 니코tim 포비치는 책상에 걸터 앉아 역시 서류에 서명을 시작하면서 중얼거렸다. 그는 왠지 듣기 거북했던 모양이었다. 쓰십시오. 사무관이 라스콜리노코프에게 말했다. 뭐라고 쓸까요? 그는 웬일인지 유난히 묵뚝뚝하게 물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라스콜리노코프는 사무관이 그의 고백을 들은 다음부터 자신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문득 누가 자기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든 결국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심경의 변화는 실로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만일 그가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는 1분 전에 왜 자기가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그들에게 자기 감정을 강요할 생각을 했는지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감정들이 솟아났을까? 그러나 지금은 그와는 정반대로 그 방 안에 경찰들이 아니라 가장 절친한 친구들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들에게 해줄 단 한마디의 인간적인 말도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그의 마음은 갑자기 공허해졌다. 괴롭고도 끝없는 고독감과 우물한 소외감이 갑자기 뚜렷하게 그의 영혼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심경을 단번에 바꿔놓은 것은 자기가 일리아 베도로비치에게 속마음을 고백한 어리석음을 자각해서도 아니었고 그에 대해 중이가 느꼈을 비열한 승리감 때문도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자기의 야비함이나 이 무리의 자존심이나 중이나 독촉장이나 사무실 따위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는 이 순간 사람들이 그를 화형에 처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아마 그 선고에는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전에 미처 몰랐고 또 이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언가 낯설고 새롭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 변화를 그는 머리로 이해했다기보다는 감각이 지닐 수 있는 모든 힘으로 뚜렷하게 느낀 것이다. 조금 전과 같은 감상적인 심경의 토론은 물론이고 이제 어떤 말이든 더 이상은 경찰서의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뚜렷이 느꼈다. 그리고 설사 이들이 경찰이 아니라 그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그는 사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그들에게 말을 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껏 한 번도 이처럼 기이하고 무서운 감각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것이 의식이나 관념이었다기보다는 감각이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가 여태껏 인생에서 겪어본 온갖 종류의 감각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괴로운 감각이었다. 사무관은 이런 경우에 쓰게 되는 일상적인 답변서를 그에게 불러주기 시작했다. 즉, 나는 지금 빚을 갚을 수 없지만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을 하며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재산도 팔지 않을 것이며 증여도 하지 않겠다는 따위의 말들이었다. 당신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군요. 펜을 손에서 놓치겠습니다. 사무관은 라스콜리노코프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적했다. 어디 아프십니까? 예, 어지러워서요. 계속 부르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서명하십시오. 사무관은 서류를 접수하고 다른 일을 보기 시작했다. 라스콜리노코프는 펜을 주고는 일어서서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양 팔꿈치를 책상에 기대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꼭 정수리에 무엇이라도 박힌 듯한 느낌이었다. 이상한 생각이 갑작스럽게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지금 일어나서 니코tim 포미치에게 다가가 어제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함께 아파트로 가서 그들에게 구석에 구멍 속에 있는 물건들을 보여주자는 생각이었다. 이 충동은 너무나 강렬해서 그는 그 일을 실행하려고 벌써 자리에서 일어서기까지 했다. 1분만이라도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의 머리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 아니야, 생각하지 않는 게 더 나아. 홀가분하게 어깨에서 짐을 내려버리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못 박힌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우뚝 서버렸다. 니코tim 포미치가 흥분해서 일리아 베도로비치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의 귓전까지 들려왔다. 그럴 리가 없네. 나는 그 두 사람을 풀어줄 걸세. 첫 번째로 모든 게 모순되지 않은가? 생각 좀 해보게. 만일 그들이 살인에 연루되어 있다면 왜 경비원을 불렀겠나? 자기 자신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랬겠나? 아니면 교활하게 속이려고 그랬겠나? 아니야, 그건 좀 너무 지나치게 교활하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에는 베스트리아 코프도 말일세. 베스트라 코프도 말일세. 그가 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 현관 앞 옆에서 경비원 두 사람과 상인 아내가 그를 보았다고 하지 않은가? 그는 친구 3명과 걸어와서는 바로 문 옆에서 그들과 헤어졌다는데 아직 친구들과 헤어지기도 전에 경비원들에게 노파의 집을 물었다지 않은가? 만약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면 노파의 집에 대해 물어볼 수 있었겠나? 그리고 코흐라는 사람도 노파를 방문하기 전에 아래층에 있는 은도금공의 집에서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8시 15분 전에 노파에게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니 생각을 좀 해보게. 하지만 그럼 왜 그들의 진술에서 그런 모순이 튀어나오는 걸까요? 자기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는 문이 잠겨 있었다고 단언했잖아요. 그런데 3분 뒤 경비원과 함께 올라가 보았더니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바로 그게 문제일세. 살인자는 틀림없이 빗장을 걸고 그 방 안에 앉아 있었던 거야. 만일 코흐가 바보짓을 하지 않고 경비원을 부르러 가지만 않았더라도 틀림없이 그를 붙잡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바로 그 사이에 녀석은 계단을 내려가서 그들 옆을 지나서 숨었단 말일세. 코흐는 양손으로 성호를 그며 말하더군. 만일 내가 거기 남아 있었더라면 살인자가 튀어나와 나를 도끼로 죽였을 수도 있지 않소? 하고 말이야. 러시아식 감사 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하더군. 하하하. 살인자를 본 사람은 없나요?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 집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같던데. 사모가는 자기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다가 말했다. 문제는 분명한 거야. 니코즘 포미치는 여러 번에 걸쳐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니요, 전혀 분명치 않습니다. 일리아 베드로비치가 확언했다. 라스콜니코프는 모자를 집어들고 문을 향해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지만 문까지 갈 수가 없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기가 의자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른쪽에서 그를 부축해주고 왼쪽에는 또 다른 사람이 노란 액체가 가득 담긴 노란 컵을 들고 서 있었다. 니코친 포미치는 그의 앞에서 서서 뚫어지게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니코즘은 약간 무뚝뚝한 말투로 물었다. 서명을 할 때도 겨우겨우 편을 쥐고 있었어요. 사무관은 자기 자리에 앉아서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픈지 오래됐어? 일리아 베트로비치는 자기 자리에서 서류를 넘기며 큰 소리를 물었다. 그도 물론 환자가 기절했을 때 그를 살펴보러 왔었지만 그가 정신을 차리자 곧 자리를 떴던 것이다. 어제부터요. 라스콜니코프는 중얼거리듯이 대답했다. 어제는 집 밖으로 나갔어? 나갔습니다. 아픈데도요? 아픈데도요. 그게 몇 시였죠?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물어도 되겠소? 거리를 쏘다녔습니다. 짤막하고 분명하군. 라스콜니코프는 백지창처럼 창백한 얼굴로 일리아 베트로비치의 시선을 받으며 검고 타는 듯한 시선을 떨구지 않고서 무뚝뚝하게 띄엄띄엄 대답했다. 간신히 서 있는 사람에게 자네는 니코즘 포미치가 참견하려 했다. 그럼 뭐가 어때서요? 일리아 베트로비치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니코즘 포미치는 다시 무슨 말을 덧붙이려 했지만 역시 그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사모관을 보자 입을 다물었다. 모두들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이상했다. 그럼 좋소. 일리아 베트로비치는 말했다. 더 이상 당신을 붙들어 두지 않겠소.
라스콜니코프는 밖으로 나왔다. 그가 나오자마자 방 안에서 열띤 대화가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중에서도 니코즘 포미치의 의심에 가득 찬 목소리가 가장 크게 울리고 있었다. 그는 거리에 나와서야 정신을 완전히 차렸다. 수색! 가택수색이다. 이제 수색을 할 것이다. 그는 혼잣말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서둘러 집으로 갔다. 도둑놈들, 의심을 하다니. 아까와 같은 공포가 다시 그의 온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로잡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이중살인 이후에 살인 장소에서 또 집에서 또 지금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공간을 옮겨 다니면서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심 또 이성과 또 정신 이름 좀 혼돈 상태와 정신 드는 상태 또 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자수하고 싶고 안도의심을 쉬고 싶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그 감성들이 섞이고 이성과 비이성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라스콜니코프 또 주변 사람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도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사한 점들을 볼 수 있겠죠. 우리 모두 라스콜니코프의 심경과 또 주변 사람들의 의심과 또 서로 간의 논쟁, 의견 나눔 중요한 것은 서로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소통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수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지만 서로의 생각을 주고 나눌 때는 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공동체, 특히 성당도 그렇고 집에서는 책임 있는 부모와 본당 사제나 또 그 단체장이나 또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지시를 했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오늘 라스콜니코프를 비롯해서 포미침이라든가 이바노브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주고 앉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루어질 본당 또는 가정 또 직장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서로 나누면서 그 시노드적 일치, 합의성, 공동 합의성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 분모를 엮어내는 그러한 일종의 미니스트리라고 할까요? 이런 그 사목적 경향, 성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복드리고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서로 내면과 상대방의 관점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또 상대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이런 그 인식의 틀,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필터링이라고 하죠. 사람은 필터링, 생각을 필터링하는 것과 필터링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의견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필터링은요 안경과 같은 겁니다. 창문과 같은 거예요. 창문이 색깔이 있고 그리고 안경이 색안경일 때는 세상과 상대방을 자기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상대방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점에서 살아가는데 자주 눈에 띄는 사람들의 과오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과오. 요즘 자주 눈에 띄는 사람들의 과오가 어떤 걸까요? 혹은 그 과오가 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필터 때문에, 사고의 필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필터는 어떤 것일까요?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사고는 필터링으로 우리가 걸러질 수 있고요. 인간의 마음은, 감정들은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거죠. 감정은 늘 옳습니다. 하지만 옳은 감정, 몸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샘물처럼, 그러나 그 샘물이 어떻게 더러워질까요?
바로 생각의 나쁜, 색안경을 쓰는 나쁜 생각이 내 샘물처럼 되는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의 샘물이 흐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필터링을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의 샘물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필터링을 하는 생각을 정말 잘 걸러서 아름답고 좋은 생각이 마음의 샘물에 들어가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 나쁜 생각들이 걸러지지 않고 내 마음의 샘물 속에 들어가면 마음의 샘물이 탁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필터링을 잘하고 마음의 샘물을 걸러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명상이고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의 필터링을 해낼 수 있고 마음의 샘물을 탁하지 않고 맑게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심리적 치유,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필터링을 잘 할 수 있는, 나의 필터링을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상담가, 또 영적인 동반자, 또 훈련받은 사람한테 가야 되겠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듯이 이런 사고의 필터링, 마음의 샘솟는 맑은 물로 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가 내지는 영적 인도자, 영적 동반, 영성가한테 찾아갈 필요가 있죠. 물론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영적 상담과 영적 동반자, 그것이 일반 전문적인 상담가한테도 가능하지만 종교 안에서는 기도를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상담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내면도 발견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